그날 아침 가난한 청소부는 모든 것을 걸었다. 생후 11개월 된 아기를 몰래 일터에 데려온 것이다. 들키면 생계를 이어가는 유일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재벌에게 발각되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그러나 그의 뜻밖의 행동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여러분이 정말 이 이야기에 몰입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기억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사랑했던 이를 가슴에 영원히 간직하는 것임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비 내리는 새벽, 빗방울이 낡은 아파트 단지의 거리를 씻어내리는 동안 윤미숙은 이미 일어나 또 하나의 힘든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비 냄새가 어젯밤 그녀가 좁은 방을 청소하는 데 사용한 값싼 세제 냄새와 뒤섞였다. 그녀의 몸은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부재와 11달 된 딸 서윤을 홀로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무거웠다. 오늘만 버티면 돼. 오늘만. 미숙은 딸의 포대기를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어제 저녁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셔서 서윤을 돌봐주실 수 없게 되었다. 동네 어린이집은 태풍 경보로 휴원했고 이웃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도움을 청할 친척도 친구도 없었다.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서윤을 몰래 일터에 데려가는 것. 그것이 해고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모함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미숙은 교회에서 받은 유일한 예쁜 한복 저고리와 치마를 서윤에게 입히고 머리에 리본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했다. 버스가 굽이진 길을 따라 흔들릴 때마다 서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미숙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없는 사과를 건넸다. 괜찮아, 우리 딸. 잘 될 거야.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대조는 선명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집들에서부터 화관감 기둥이 있는 초고층 아파트까지, 맨발의 아이들의 소란스러움에서 위압적인 고요함까지. 미숙은 뒷문으로 들어가 품에 아이를 안은 채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주방에서 그녀는 서윤을 바닥에 내려놓고 장난감 대신 냄비 뚜껑을 주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하얀 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미숙이 조용히 청소 일과를 시작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이 일상적인 행동이 이 호화로운 집의 차가운 복도를 가로지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특히 박재성 회장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것이라고는. 박재성, 박그룹의 회장이자 이 집의 주인, 전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박그룹은 불과 3년 전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더 냉혹해진 회사가 되었다. 재성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한때 가졌던 따뜻함은 견고한 벽 뒤에 숨겨져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서윤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그 순간 미숙은 문득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았다. 회장님은 출근했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미숙은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날 운명은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를 타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시키려 하고 있었다. 박재성은 그날 아침 비서의 전화를 받고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박그룹의 회장이자 이 화려한 집의 주인으로서 그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었다. 재성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그치고 있었다. 그의 마음처럼 습하고 침울한 날씨였다. 오늘이 그날이었지. 그는 중얼거렸다. 오늘은 아내 지원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재성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미소 짓고 있는 지원의 얼굴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숨이 막히는 듯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는 집무실을 나섰다. 불현듯 그는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그것도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이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들을 수 없었던 소리였다. 재성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빨간 한복을 입은 아기가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냄비 뚜껑을 가지고 놀면서 까르르 웃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함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대조는 너무나 강렬했다. 재성은 문간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다. 잠시 동안 그는 회의와 계약서, 숫자들을 모두 잊었다.
그 아이의 웃음소리는 지원이 떠난 후 이 집을 지배했던 영원한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다. 수년 동안 그가 듣지 못했던 종류의 소리였다. 어디서 왔지? 그가 중얼거렸다. 윤미숙은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뒤돌아 봤을 때 그녀는 회장님이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냉정한 평판을 알고 있었기에 꾸중을 들을 준비를 했다. 떨리는 손으로 서윤을 품에 안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중이나 처벌 대신 그녀는 재킷이 벗겨지는 부드러운 소리만 들었다. 놀랍게도 재성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의 위험 있는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이름은 뭐죠? 그가 조용히 물었다. 미숙은 믿을 수 없었다. SEO. 서윤이라고 합니다. 재성은 나무 장난감을 집어 아이 앞에서 흔들며 수줍은 미소로 물었다. 같이 놀아도 될까? 서윤은 깔깔거리며 웃으며 대답했다. 그 순간 아무도 웃을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남자가 함께 웃었다. 그것은 대리석과 권위 뒤에 여전히 느낄 수 있는 인간이 있다는 첫 번째 신호였다. 미숙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가 청소를 하러 온 이 차가운 집에서 설이 내린 마음을 가진 이 남자가 자신의 딸과 함께 웃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박재성의 눈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미숙은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딸, 이렇게 작은 서윤이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것 같았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남자가 무릎을 꿇고 웃으며 자기 아이도 아닌 아기와 놀고 있었다. 마치 수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박재성이 다시 웃었다. 짧고 거의 잊혀진 웃음이었지만 진실된 웃음이었다. 서윤이 울음소리 마치 종소리 같군요. 재성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미숙이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다. 잡지 사진이나 인터뷰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다. 이런 실수를 했는데 저 해고되는 건가요? 미숙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재성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분노는 없었다. 네, 당신은 실수를 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진 소리를 되찾아줬다면 어쩌면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실수일지도 모르겠네요. 미숙은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 재성은 잠시 서윤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들은 말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반복해서 말했고 아기 옆에 앉아서 자신도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에 이끌려 그렇게 했다. 서윤아, 엄마가 일하는 동안 우리 같이 놀자. 미숙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투명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의 통제를 벗어난 운명을 봉인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께서는 아이를 좋아하시나요? 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좋아했었죠. 아주 오래전에. 그럼 왜? 내 아내 지원이. 그는 말을 멈췄다. 우리는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났을 때 그 아이도 함께 떠났죠. 미숙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의 차가움이 이해되었다. 그것은 방어막이었다. 아픔에 대한 방어막. 서윤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고요함을 깨뜨렸다. 아이의 웃음은 침묵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재성에게만이 아니라 그동안 생명이 억압되어 왔던 이 집의 구조 자체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재성은 서윤의 작은 손가락을 만졌다. 그 손가락이 그의 큰 손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접촉에 재성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아이들은 신기해요.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우리가 잊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주죠. 미숙은 재성이 아기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지켜보며 청소를 계속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은 자주 그들에게 향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과 한때 차갑게 얼어붙었던 남자의 녹아내리는 얼굴을 보는 것은 놀라운 변화였다. 아무도 감히 예측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대저택의 침묵은 평소에 격식과 거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더 단순한 무언가에 의해 깨어지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 서윤은 박재성이 바닥에서 즉석 장난감을 흔들자 매혹되어 박수를 쳤다. 주방 문가에 서서 미숙은 지켜보았다. 그녀가 보고 있는 광경은 거의 믿기 어려웠다. 그 폐쇄적이고 굳은 남자가 그의 공적 이미지와는 완전히 다른 부드러움을 보여주고 있었다. 자애성은 서윤이 그의 품으로 기대어 왔을 때 조심스럽게 아이를 받아들었다. 우유와 아기 파우더 향기가 그가 묻어두었던 기억들을 불러일으켰다. 수년간
그는 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피해왔다. 가족 모임, 어린아이가 있는 친척 방문, 그의 상실을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거부했다. 하지만 서유는 그곳에 있었고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간단한 접촉만으로도 갑옷의 일부를 벗겨내고 있었다.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재성이 갑자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악기처럼 흔들렸다. 지원이, 내 아내가 떠난 후로 이 집은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웃음소리, 노래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죠. 미숙은 개입하기를 망설였다. 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 눈빛에는 위험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연습이 아닌 진정한 다정함이었다. 재성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사람처럼 왜 아이를 데려왔나요? 그가 부드러운 진지함으로 물었다. 미숙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도움을 줄 사람이 없고 가족도 없고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자혜성은 판단 없이 들었다. 그의 세계에서는 드문 일이었다. 미숙은 말을 이어갔다. 서윤이는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 아이 없이는 제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자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밀어냈는지, 감정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았는지 생각했다. 미숙은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느끼기를 잊었던 모든 것에 살아있는 기억이었다. 당신 딸이 내게 무언가를 상기시켜줬어요. 그의 말에 미숙은 놀랐다. 무엇을요? 내가 얼마나 오래 숨을 참고 있었는지. 숨을 쉬는 법을 잊었어요. 오후가 되자 미숙이 일을 계속하는 동안 재성은 서윤을 지켜보았다. 그가 거실을 지날 때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들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침묵이 생겼다. 고독의 침묵이 아니라 상호 존재의 침묵. 아직 이름 없는 친밀한 무언가. 점심시간 영희가 조용히 미숙을 불렀다. 최은하가 곧 도착한다고 했다. 그 경고에는 위협이 아닌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알고 있었다. 그곳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은 연약했다. 전략적 힘과 이미지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은하는 결코 이 완벽함의 성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숙도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움으로 지우려 하지 않았다. 오늘 일어난 일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서유는 엄마의 품에 안겨 편안하게 잠들었다. 위층 복도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할 곳까지 울려 퍼졌다. 김영희 경험 많은 가정부는 그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갸웃했다. 그녀는 조용히 몇 계단을 내려와 살짝 열린 문으로 들여다보았다. 그 광경이 너무 황당해서 그녀는 거의 은쟁반을 떨어뜨릴 뻔했다. 박재성 회장님,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바닥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다. 영희는 뒤로 물러서서 계단 뒤에 숨었다.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일시적 착오인가? 아니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인가? 이런 일이... 그녀는 중얼거렸다. 25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그녀는 많은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다. 박재성이 바닥에 앉아 아이와 놀다니. 특히 하녀의 아이와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다. 한편 미숙은 서윤이 재성과 교감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동시에 자부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서윤이 이 남자의 인간적인 면을 깨우는 모습은 마법 같았지만 또한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재성은 점점 더 편안해 보였다. 그는 아이의 이름을 불렀고 마치 삶의 맛을 다시 발견한 것처럼 그 단어를 음미했다. 지친 아기는 그의 팔에 잠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작은 몸 위에 담요를 덮었다. 미숙은 조용히 다가가 딸의 머리를 다정하게 만지고 물러났다. 그 순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다. 재성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다. 그녀는 당신을 신뢰해요. 그건 드문 일이죠. 미숙은 그가 줄 수 있는 전부가 그것뿐이라고 대답했다. 신뢰와 사랑. 단순한 말이지만 공허함에 익숙해진 남자의 마음을 꿰뚫었다. 영희는 여전히 숨어서 듣고 관찰했다. 그녀는 미숙을 보호할지 고발할지 결정해야 했다. 최은하, 재성의 약혼녀가 곧 도착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일부에게는 부드러움인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스캔들이 될 수 있었다. 집은 다르게 숨쉬기 시작했지만 모두가 이 새로운 공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영희는 결국 주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했다. 젊은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아이 셋을 키우느라 고생했던 기억.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뭘까? 그 순간 현관문 종소리가 울렸다. 최은하가 도착한 것이다. 영희는 급히 정장을 정리하고 문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쿵쾅거렸다. 은하는 재벌가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녀의 완벽주의는 전설적이었다. 그녀가 이 상황을 발견한다면 영희는 문을 열었다. 은하는 우아한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로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은하씨. 회장님은 지금. 은하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알아요. 집에 계시죠? 직접 찾을게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영희는 서둘러 미숙에게 경고해야 했다. 하지만 늦었다. 은하는 이미 거실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절대 보아선 안 될 광경을 보게 될 것이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영희는 주방으로 빠르게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미숙을 불렀다. 그녀를 더 먼 구석으로 데려가며 진지한 표정으로 경고했다. 아이를 봤어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조심해요. 최은하 씨가 곧 오실 거예요. 그 이름만으로도 모든 분위기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은하는 밥그룹 이미지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으로 알려져 있었다. 만약 그녀가 직원이 데려온 아이의 존재를 발견한다면 상황은 통제를 벗어날 것이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고 가슴 속에서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녀는 그날 아침에 목격한 것이 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성은 그녀의 눈앞에서 변했지만 그것이 보호의 보장은 아니었다. 약혼녀의 한마디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재성이 웃고 놀고 그녀의 딸 옆에서 잠드는 모습을 영희 씨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말하지 마세요. 저도 한때는 어린 엄마였어요. 당신이 어떤 기분인지 알아요. 영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녀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말았다. 현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들은 둘 다 긴장했다. 그날 오후 재성이 사업 통화에 바쁜 사이 미숙은 잠자는 딸을 들어 주방으로 데려갔다. 창문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서윤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었다. 미숙은 잠시 앉아 기적적으로 그날을 살아남은 평화를 감상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억에 젖은 자장가였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재성은 조용히 들어와 그 광경을 보았다. 미숙의 목소리, 부드럽고 조화로운 그 소리는 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시간으로 데려갔다. 그는 지원, 그의 아내가 비슷한 것을 부르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다가가 그 노래를 칭찬했다. 아름다운 목소리네요. 미숙은 놀라 사과했지만 그가 그녀를 멈췄다. 오랫동안 이 집에는 음악이 없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그가 쌓아온 벽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겼다. 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예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언제나 슬픈 아이를 달래주었죠. 재성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따라 노래 리듬을 두드렸다. 지원은 아이를 위한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함께 기다리던 아이를 위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숙은 자신이 닿아서는 안 될 상처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재성은 계속했다. 계속 불러주세요. 아이는 꿈속에서도 그 노래를 듣고 있을 거예요. 미숙은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재성은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고 들었다. 오랜만에 그의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다. 그 시간은 잠시뿐이었다. 갑자기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날카롭고 리드미컬한 권위를 드러내는 소리였다. 두 사람 모두 돌아보았다. 문간에 서 있는 최은하의 우아한 실루엣이 보였다. 어머, 이게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다. 가정부가 노래 부르고 회장님은 듣고 계시고 마치 콘서트 같네요. 은하는 재성을 향해 완벽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미숙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은하의 시선이 자신의 딸에게 머물 때 그녀는 본능적으로 서윤 앞에 몸을 가로막았다. 유명한 윤미숙 씨군요. 당신과 당신의 작은 도미에 대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독은 미숙의 내장을 뒤틀리게 했다.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었다. 재성이 오늘 그녀에게 보여준 따뜻함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계산된 힘이었다. 폭풍이 도착했다. 주방은 이전에는 침묵의 명령과 보이지 않는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피난처로 변모했다. 최은하의 갑작스러운 등장 이후 그녀는 박재성에게 사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며 그를 서재로 데려갔다.
미숙은 진정하기 위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영희가 주방으로 들어와 미숙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요. 최은하 씨는 늘 그래요.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죠.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서윤이 깨어났고 미숙은 아이에게 물을 조금 먹였다. 서윤의 작은 손이 엄마의 얼굴을 만졌고 미숙은 딸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키스했다. 우리 서윤이 엄마가 지켜줄게. 영희는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했다. 그녀는 높은 선반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이거 사모님이 쓰시던 건데 아마 회장님은 기억도 못하실 거예요.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한지로 감싼 작은 책자가 있었다. 지원의 레시피라고 정성스럽게 써 있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책을 받아들었다. 괜찮을까요?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지원 사모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당신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미숙은 책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전통 약식과 궁중 떡볶이부터 현대식 파스타까지 다양한 요리법이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메모들 사이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다. 재성이는 배가 쓰리면 생강차를 좋아해요. 마음이 무거울 때는 약식에 계피를 더하세요. 글자들은 일상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재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요리를 하는 동안 그녀는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문을 다시 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븐에서 약식이 익어가고 있었다. 레시피 책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 이 약식은 침묵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 주방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침묵은 치유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미숙은 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계속했다. 서윤은 어린이용 매트 위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저 노래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흘러나오는 소리였다. 사랑했던 사람들과 잃어버린 꿈들에 관한 노래였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민요였다. 미숙은 노래를 부르며 고된 하루 끝에 남편이 돌아오던 그 짧았던 행복의 시간을 떠올렸다. 문이 열리고 재성이 들어왔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나요? 제 고향에서요. 시골 마을이었는데 농사일 하면서 부르던 노래예요. 재성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은하와의 대화가 그를 지치게 한 듯했다. 그의 눈은 약식이 구워지는 오븐으로 향했다. 그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 냄새, 지원이 만들던.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의 레시피북을 찾았어요. 괜찮으시다면. 그는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몇 년 동안 이 집에서 그런 향기를 맡은 적이 없었어요. 약식이 다 익자 미숙은 조심스럽게 2접시에 담았다. 재성은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다. 기억 속으로 돌아간 듯했다. 정확히 같아요. 그가 속삭였다. 그러다 정정했다. 아니, 뭔가 당신만의 것이 있네요. 서윤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져요. 재성은 접시를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을 주에 깊게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냥 직원이 아니었다. 그 집의 온기를 되찾아준 여자였다. 그 순간 서윤이 깨어 작은 소리로 울었다. 미숙이 달려가 안아주자 곧 진정되었다. 재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뭔가 깨달은 듯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가 요청했다. 지금 이 약식을 먹으면서 당신의 노래를 듣고 싶어요. 미숙의 목소리가 주방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최은하는 평소와 같은 우아함으로 저택에 완전히 도착했다. 그녀의 가는 하이힐은 복도를 따라 권유의 소리를 울려 퍼뜨렸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난초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완벽함과 권위가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입구를 지날 때 집 전체가 움츠러드는 것 같았다. 영희에게 핸드백을 건네며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다. 재성 씨는 어디에요? 영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주방에 계세요. 은하는 고개만 끄덕이고 그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세부 사항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주방에는 여전히 점심 식사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로즈마리와 약식의 향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다. 그녀의 코가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것은 그녀가 요구하는 표준과 맞지 않았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지배를 벗어나는 일종의 분위기였다.
이게 뭐죠? 그녀가 주방에 들어서며 물었다. 재성이 접시를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있었다. 은하, 이렇게 일찍 올 줄 몰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깜짝 놀라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놀란 것 같네요. 그녀는 주방을 둘러보았다. 집안 냄새가 바뀌었다. 이전에 차갑고 스테릴한 향기 대신 이제 집은 약식과 구운 견과류의 따뜻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집이 달라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재성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좋은 방향으로요. 은하는 미숙을 주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계산하는 듯한 냉정함이 있었다. 소년간 PR 전문가로서 그녀는 위기를 읽는데 능숙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위험을 감지했다. 아이를 집에 데려오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윤미숙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미숙은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선택은 항상 있어요. 은하가 대꾸했다. 당신이 본 것을 안 본 척하거나 들은 것을 안 들은 척할 수도 있죠. 그녀의 말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었고 미숙은 그것을 알았다. 위협이었다. 은하는 재성에게 돌아섰다. 회의 자료를 검토해야 해요. 오늘 저녁에는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가 있고요.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미숙과 서윤에게 머물러 있었다. 은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직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덧붙였다. 규율이 조금 느슨해진 것 같네요. 미숙은 손을 주먹 쥐었다. 영희가 그녀에게 눈짓을 보냈다.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다. 그날 저녁 식사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재성은 산만해 보였고 은하는 간접적인 말로 한계를 시험했다. 그녀가 미숙이 집안의 이미지에 위협이 된다고 넌지시 말했을 때 그는 건조하게 대답했다. 어쩌면 그 이미지가 변화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죠. 은하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미 다음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식사 후 미숙은 서윤을 데리고 주방으로 물러났다. 그녀는 영희에게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될까요? 영희는 한숨을 쉬었다. 최은하 씨는 결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박그룹의 공식 대변인이자 이미지 메이커예요. 그녀의 직업은 완벽한 외관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저는 불완전한 거군요. 미숙이 씁쓸하게 말했다. 아니요, 영희가 대답했다. 당신은 진짜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하 씨를 가장 두렵게 하는 거죠. 그날 밤 미숙은 서윤을 재운 후 창문을 통해 별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그녀가 자란 시골 마을의 별들과 같았다. 어쩌면 모든 것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었지만 이제 주방 밖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졌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주변의 시선이 더 차가워졌음을 느꼈다. 그녀가 딸을 안고 지나갈 때마다 다른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항상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처럼 느껴졌다. 고개를 들고 다니려고 노력했지만 침묵 속의 판단은 잔인했다. 이젠 어쩌지? 그녀는 중얼거렸다. 살롱 중 하나에서 그녀는 2명의 가정부가 낮은 목소리로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다. 한 명이 참지 못하고 속삭였다. 아이를 이용해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는 거래. 뻔히 보이는데. 미숙은 청소용 천을 꽉 쥐었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여기서는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작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그녀는 아직 힘이 없었다. 자혜성이 갑자기 서재에서 나타났다. 그는 적대적인 분위기를 관찰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침묵 속에서 광경을 지켜보았다. 나중에 그는 조용히 미숙을 정원으로 불렀다. 정원의 매화나무 아래 재성은 그녀에게 말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미숙은 실수를 고백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막았다. 그들이 실수라고 부르는 것을 나는 용기라고 불러요. 당신은 딸을 보호했어요. 그 말은 미숙이 아직 유지하고 있던 방어막을 뚫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를 유니폼 너머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제가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재성은 정원의 한 벤치를 가리켰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다. 서윤은 미숙의 무릎에서 졸고 있었다. 제 아내는 늘 말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고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
당신의 사랑? 이런 것들은 이 집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미숙은 그의 말에 감동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매일 헛된 회의와 가식적인 웃음 속에서 살다 보면 진실된 것을 보는 눈이 예민해져요. 그때 뜨거운 여름 햇빛이 그들 위로 쏟아졌다. 서윤이 불편해하며 움직였고 재성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작은 그늘을 만들었다. 그 작은 행동이 미숙의 마음을 더 움직였다. 한편 은하는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영희와 대화하고 직원들을 압박하며 스캔들을 암시했다. 저택은 지뢰밭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숙은 때로는 영웅으로, 때로는 기회주의자로 보였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것은 서윤 자신이 모든 사람의 의도를 드러내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날 오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왔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은하는 모든 직원을 거실로 불렀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모였다. 미숙은 서윤을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재성이 아직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은하는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은 질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질서는 복도를 돌아다니는 아이들과는 맞지 않아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떨었다. 서윤은 엄마의 불안을 느꼈는지 크게 울기 시작했다. 은하는 그 울음소리를 터무니없는 증거로 이용했다. 보세요. 이런 소리가 밥그룹 회장의 집에 어울리나요? 이런 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인가요? 미숙은 서윤을 달래려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다.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일부는 바닥을 쳐다보았고 다른 일부는 은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미숙은 점점 더 고립되는 느낌이 들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재성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숙이 전에 본 적 없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정적이 폭풍처럼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천천히 일어난 박재성에게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공기를 가르는 듯했다. 그만. 그나 그 말투는 단호했고 차갑지만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방 가운데로 걸어가 모든 사람 앞에 섰다. 당신은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주인은 나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건대 서윤이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이곳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미숙은 놀라서 손을 입에 가져갔다. 은하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로 번쩍였다. 서윤이는 마치 그 순간의 무게를 느끼기라도 한 듯 울음을 그치고 재성의 손가락을 잡았다. 그 단순한 행동이 지진의 힘을 가졌다. 수년간 냉정함으로 다스려온 남자가 이제 모든 관습에 도전하는 유대감에 의해 감동되고 있었다. 자혜성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만약 여기 있는 누군가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실수는 미숙 씨에게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잊은 사람에게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영향은 엄청났다. 은하는 자세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이 환경을 지배하지 못했다. 재성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직업적 문제예요. 당신의 이미지, 밥그룹의 이미지요? 재성이 냉소적으로 되물었다. 세상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는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웃을 수 있는 사람, 아픔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 수년간 나는 완벽한 기업인, 완벽한 후계자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그동안 나 자신을 잃었어요. 모든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회장이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아이가 울 때 재성이 계속했다. 그건 슬픔이나 불편함이나 배고픔 때문이에요. 단순하고 정직한 이유죠. 하지만 어른들이 침묵할 때 그건 두려움, 위선, 권력 게임 때문이에요. 어느 쪽이 더 시끄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미숙은 손떨림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서윤은 이제 평온해져서 거의 졸려하고 있었다. 미숙은 자신이 방 가운데 서 있는 것 같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그녀를 위해 이렇게 싸워준 적이 없었다. 자혜성은 미숙 곁으로 걸어가 부드럽게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행동은 단순했지만 전체 직원들 앞에서는 혁명적이었다. 이제부터 이 아이와 그녀의 어머니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박재성 씨, 당신은 미쳤어요.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요. 아니요, 그가 단호히 대답했다. 처음으로 제정신이 들었어요. 미숙은 떨리는 다리로 방을 나섰다. 복도에서 영희를 만났고
그녀는 조용히 미숙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모든 우리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동맹을 얻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미숙은 처음으로 강해진 느낌이 들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안전한 참호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 옆에서 싸울 준비가 된 누군가가 있었다. 한때 대리석처럼 차갑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살과 피와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미숙은 서윤을 품에 안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갑자기 미래가 새로운 가능성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밤이 저택 위로 특별한 부드러움으로 내려앉았다. 은하와의 대립 이후 재성은 소란 없이 물러났다. 그는 연설을 하지 않았고 설명을 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조용히 사라졌다. 미숙은 주방에 남아있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의 마지막 그릇들을 씻고 있었고 서윤은 간이 요람해서 가벼운 담요로 감싸져 잠들어 있었다. 가스레인지의 따뜻한 불빛이 공간을 데웠고 하루의 유령들을 몰아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미숙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영희가 조용히 들어와 깨끗한 행주를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요람에 다가가 감동한 듯 미소 지었다. 오늘은 달랐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다. 은하의 비난은 물러났을지 모르지만 상처는 남아있었다. 영희가 떠나자 침묵이 다시 공간을 채웠다. 미숙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방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이야기들의 보물창고처럼 느껴졌다. 높은 선반 위에 국화가 그려진 금속 상자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조심스럽게 끌어내리자 꽃무늬 천으로 감싼 노트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노트에는 정성스럽게 그려진 제목이 있었다. 지원의 집 레시피. 그 이름은 숨이 막히게 했다. 지원, 재성의 죽은 아내, 복돼 침묵을 남긴 여자. 미숙은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쑥썰기와 긴 밤의 국수 레시피 사이에 민감한 메모가 있었다. 재성이는 바삭한 걸 더 좋아해요. 세상이 무거울 때 계피를 더하세요. 글자들은 감정으로 가득 찬 일상에 관해 부드럽게 말하고 있었다. 눈물을 머금은 미숙은 레시피 중 하나를 위해 재료를 분리해 놓았다. 반죽을 준비하면서 그녀는 단순히 요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 못했던 문을 다시 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재성이 문간에 서 있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죄송해요. 미숙이 서둘러 말했다. 저는 그저 계속하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책을 보셨군요. 그는 레시피 책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책장을 넘기는 동안 그의 손가락이 약간 떨렸다. 지원이는 모든 것을 적어 두었어요. 그녀는 함시 자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미숙은 말을 삼켰다. 지원의 미래는 짧았다. 그녀는 어떤 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다. 대신 그녀는 반죽을 계속 저었다. 재성은 주방 중앙으로 걸어갔다. 이 주방은 그녀의 영혼이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집의 주인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녀였죠. 사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성은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빛이었어요. 웃음소리가 이 집을 채우고 음악이 항상 흘렀죠. 그녀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았어요. 미숙은 그가 이전에 그의 아내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들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모든 것을 닫았어요. 소리도, 색깔도, 감정도. 오븐에서 따뜻한 향기가 나기 시작했다. 재성은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다. 근데 이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제요. 미숙이 부드럽게 재촉했다. 이제 다시 소리가 들려요. 당신과 서윤이 덕분에. 미숙은 손을 떨며 상자의 한 장을 발견했다. 다시 피는 목련이라는 제목이 붙은 페이지였다. 지원이 죽기 몇 주 전에 쓴 것으로 보였다. 미숙은 조용히 읽었다. 사랑하는 자혜성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꽃은 다시 필 거예요. 당신이 그것을 허락한다면 창문을 열고 당신 마음의 문을 열어요. 삶은 계속됩니다. 흐르게 두세요. 미숙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재성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새해의 겨울이 마침내 눈 녹음을 맞이한 것 같았다. 어쩌면 그녀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속삭였다. 언젠가 당신이 오리라는 것을.
미숙은 자신의 심장이 가슴에서 뛰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할 말이 없었을 때 서윤이 잠에서 깨어 작은 소리를 냈다. 두 어른은 함께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손이 요람 위에서 스치며 만났다. 그리고 그 순간 부드러운 접촉 속에서 지원의 메시지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다. 삶은 계속된다. 흐르게 두락갓 구워낸 약식의 향기가 마치 예상치 못한 포옹처럼 주방을 가득 채웠다. 미숙은 디테일에 집중하느라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다. 뒤돌아보니 박재성이 문틀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셔츠 소매는 접혀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오븐에서 조리대 위에 놓인 지원의 레시피 북으로 옮겨갔다. 계피 향이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가 놀라움과 향수가 뒤섞인 미소로 중얼거렸다. 미숙은 얼른 노트를 덮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 부드럽게 표지를 만졌다. 지원이는 마치 집과 대화하듯 썼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레시피를 넘겨보았다. 메모 사이에서 그들은 밑줄 쳐진 문구를 발견했다. 침묵이 무거울 때, 약식은 아직 따뜻할 때 잘라서 격식 없이 나눠 먹어요. 오븐 타이머가 울리고 미숙은 조심스럽게 틀을 꺼냈다. 두 조각을 잘라 평범한 작은 접시에 담았다. 그는 말없이 받아들었다. 첫 입을 베어 물고 눈을 감았다. 똑같네요. 그가 속삭였다. 하지만 곧 정정했다. 아니, 뭔가 당신만의 것이 있어요. 미숙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윤이에요. 오늘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죠. 재성은 접시를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더 이상 직원이 아니었다. 그 집의 온기를 되돌려준 여자였다. 주방 창문으로 뜨거운 여름 달빛이 스며들었다. 서윤은 요람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친밀감이 자리 잡았다. 어색하지 않은 침묵이었다. 계피가 비법이군요. 재성이 마침내 말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한기는 계피로 녹인다고요. 그 말에 재성의 눈이 젖어들었다. 지원이도 그렇게 말했어요. 미숙은 다른 조각을 자르려다 멈췄다. 같은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지원이는 계피를 특별한 치료제라고 생각했어요. 상처받은 영혼을 위한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들은 두 번째 조각을 먹으며 이야기했다. 미숙은 그녀의 어린 시절, 시골 마을의 생활, 결혼, 그리고 남편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다. 재성은 그녀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판단 없이 완전히 존재하며. 은하 씨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미숙이 갑자기 말했다. 재성은 인정했다. 네,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그녀의 문제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제가 기회주의자라고 생각해요. 미숙이 조용히 말했다. 재성이 한숨을 쉬었다. 집 직원들, 도시 모두가 법정을 좋아하죠. 그럼에도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으신가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모든 것이 짧은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웠다. 당신이 떠나는 것은 이 집의 손실일 거예요. 재성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미숙은 그가 단순히 정중함을 넘어 진정으로 그녀가 남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다. 임시 직원이 아닌 지속적인 존재로, 소속된 사람으로 밤이 깊어가네요. 미숙이 속삭였다. 네, 하지만 오늘 밤은 조금 덜 무겁게 느껴져요. 그는 미숙의 손에서 행주를 부드럽게 가져갔다. 이건 내가 할게요. 서윤이를 침대에 데려가요. 미숙은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다. 수십 년 경력의 직원들도 이런 모습의 박재성을 본 적이 없었다. 행주를 손에 든 재벌 회장. 그 순간 그는 호화로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다. 그녀가 서윤을 안아 올리자 아이는 작게 웅얼거렸지만 다시 잠들었다. 미숙이 문간에서 돌아보았을 때 재성은 약식 틀을 씻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다. 처음으로 미숙은 자신이 단지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의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약식이 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닫힌 문을 여는 것,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것, 기다렸던 봄의 첫 증거처럼. 다음 날 아침 정원에서 삽질하는 소리와 젖은 흙 냄새가 집을 채웠다. 미숙은 커피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정원사 김도연이 창가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라벤더와 로즈마리 모종이 들려 있었다. 재성이 바로 뒤에 나타났는데 밝은 색 셔츠를 입고 재킷 없이 손은 흙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좋아질 거예요.
그가 화단을 가리키며 말했다. 집에는 살아있는 것들의 향기가 필요해요. 미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집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들의 시선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마주쳤다. 그녀는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놀랍게도 서윤이 엄마와 비슷한 소리로 옹가리를 했다. 자혜성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돌아보았다. 방금 말했어요? 미숙은 감동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요? 제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순간은 웃음과 기대감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신선한 커피 향이 나는 주방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다. 지원의 노트북은 여전히 선반에 조용한 등대처럼 놓여 있었다. 미숙은 더 큰 무언가가 진행 중임을 이해했다.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었다. 구조적인 변화였다. 대리석과 침묵으로 만들어진 집이 이제 애정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미숙이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동네에 대해 이야기했다. 항상 폐쇄된 어린이집, 비가 올 때마다 고장나는 버스,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 재성은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관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질문은 간단했지만 진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윤이는 무엇을 잘 먹는지, 다묘는 충분한지, 미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채 딸을 어떻게 돌보는지 몸짓으로 보여주었다. 요즘 어린이집은 비싸죠. 그가 커피 잔을 돌리며 물었다. 네, 감당하기 어려워요. 특히 제 동네는 시설도 부족하고. 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미숙은 당황했다. 저를 돕고 싶으신가요? 왜요? 당신이 제 집에 생명을 다시 불어넣었으니까요. 그게 공정한 교환이 아닐까요? 그 서윤이 깨어나 작은 팔을 뻗었다. 재성은 아이를 안아도 되냐고 물었다. 아이는 운명을 인정하는 사람처럼 그에게 안겼다. 오늘 우리는 약식도 먹고 주방에서 싸우기도 했지. 그가 웃으며 말했다. 멀리서 지켜보던 영희는 단지 중얼거렸다. 내일은 정원이 변할 거예요. 정원은 물론이고 그 집의 심장은 이미 변해 있었다. 오후가 깊어질 무렵 재성은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떠나기 전에 미숙에게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다며 읽기 서윤이를 위한 거예요. 미숙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작은 은 팔찌가 있었다. 서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져 있었다. 이건 미숙이 말을 잊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첫 돌을 맞으면 특별한 선물을 주죠. 재성이 설명했다. 서윤이가 곧 첫 돌이잖아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제 당신이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서윤이가 태어난 날짜를 언급했어요.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그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미숙은 감동했다. 그가 그녀의 이야기를 정말로 듣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보였다는, 들렸다는 증거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자혜성은 셔츠 소매를 내리고 넥타이를 다시 매기 시작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숙은 오늘 그가 조금 다른 사람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았다. 정원에 심은 새 허브가 햇빛 아래 반짝였다. 주방 창문으로 바라본 그 광경은 마치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보였다. 미숙은 작은 팔찌를 서윤의 손목에 조심스럽게 채웠다. 완벽하게 맞았다. 영희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있었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에게 보일 정도로 분명했다. 이후 며칠 동안 새로운 일상이 형성되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채로 매일 미숙과 함께했다. 즉석에서 만들어진 요람은 이제 쿠션과 재성이 주문한 천으로 된 모빌로 장식되었다. 예전에 의심스러워하던 직원들은 이제 서윤이 복도를 기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엄격한 영희조차 이곳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연아는 모든 것을 전쟁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관찰했지만 공격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주방에 나타났다. 서윤은 바닥에서 나무 숟가락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미숙은 접시를 씻으며 조용히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은하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단시켰다. 이곳이 어린이집으로 변한 줄 몰랐네요. 미숙은 돌아섰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베리타, 안녕하세요, 은하씨. 회장님은 어디 계신가요? 은하가 물었다. 사무실에 계세요. 중요한 전화 통화 중이시라고 하셨어요. 은하는 눈썹을 들어 올렸다. 당신이 그의 일정까지 알게 되었군요. 흥미롭네요. 그 말에는 독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말을 삼키고 서윤에게로 다가갔다.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었다. 윤미숙 씨, 은하가 말을 이었다. 당신과 직접 얘기할 기회가 없었네요.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미숙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 모든 상황에서요. 박재성과 당신 그리고 당신의 딸, 이 기묘한 삼각관계에서 당신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숙의 가슴이 조여들었다. 전 그저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윤이를 키우면서요. 아, 그렇군요. 은하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 찼다. 그저 우연히 박그룹의 회장이 당신의 아이에게 푹 빠진 것뿐이고요. 그때 재성이 문간에 나타났다. 그는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은하는 우아하게 뒤돌아보았다. 당신이 돌아오셨군요. 윤미숙 씨와 대화 중이었어요. 신문처럼 들리던데 재성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을요? 회장님이 한여와 그녀의 아이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인다고요. 재성은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첫째, 미숙 씨는 한여가 아니라 이 집의 가정부예요. 둘째, 내 관심사는 내 결정이지 주주들이나 당신의 PR 전략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하는 자세를 바로 했다. 당신의 명성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 자신의 명성을 생각하는 거겠죠. 미숙은 이 교환에 놀랐다. 재성이 그녀를 위해 이렇게 단호하게 서는 것을 보는 것은 예상치 못했다. 그는 은하를 서재로 안내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날 저녁 미숙은 정원에서 서윤을 안고 앉아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잊혀진 별들이 보였다. 재성이 그녀 옆에 앉았다. 서윤이는 가볍네요. 그가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미숙이 대답했다. 그래도 제 존재의 전부를 담고 있어요. 그들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회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서윤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다. 미숙은 처음으로 사고, 고독, 투쟁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견뎌낸 여성으로서 말했다. 재성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단지 말했다. 당신은 이 집안의 누구보다 강해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그가 느끼는 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존경이었다. 그리고 그 너머 아직 이름 붙이기를 망설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경계는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중요한 것이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섰다. 최은하는 더 이상 저택의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 의해 삼켜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를 위협하는 것은 미숙 자신이 아니라 그녀가 대표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애정,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은하는 자혜성이 서윤을 위해 장난감을 사서 객실 옷장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게 뭐죠? 그녀는 작은 곰인형을 들고 물었다. 재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나친 관심인 것 같은데요. 은하는 집무실에서 재성과 마주했다. 그가 들어오자 문을 잠갔다. 모레세이스 미숙 씨에 대해 이야기해요. 재성은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요?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이 아이가 있는 가정부에게 반한 건가요? 그 질문은 칼날처럼 날아왔다. 재성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이용해 당신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쌓은 것이요? 재성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대꾸했다. 파사드였어요. 당신은 이름, 지위를 좋아할 뿐이에요. 하지만 가정이라는 건 당신은 한 번도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은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아이가 가져왔다고요? 재성은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네, 며칠 만에 그녀는 수년간 이곳에 없었던 것을 가져왔어요. 무엇을요? 샤스모트 카마타하 진정성이요. 순수한 기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목적이라니요? 당신은 박그룹의 회장이에요. 그게 당신의 목적 아닌가요? 그건 제 직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 은하는 그 순간 자신이 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말없이 방을 나갔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소지품은 더 이상 방에 없었다. 정식 이별 통지만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재성은 그녀를 찾지 않았다.
미숙은 영희를 통해 은하의 출발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축하하지 않았다. 단지 딸을 품에 안고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진실은 항상 그것을 느낄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을 겁나게 해. 대리석 성은 이제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바람은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미숙은 서윤을 재우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재성이 서 있었다. 들어와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방은 저택의 다른 호화로운 공간과 비교할 수 없었지만 그곳에는 가정의 따뜻함이 있었다. 은하가 떠났어요. 재성이 단순히 사실을 진술하듯 말했다. 알고 있어요. 야, 미숙이 대답했다. 괜찮으신가요? 재성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예상보다 더 괜찮아요. 몇 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신지. 우리 둘 다 이미지를 위해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완벽한 재벌 약혼녀. 저는 완벽한 후계자. 하지만 실제 감정은 그건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미숙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기스타,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예전의 나라면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뭔가요? 미숙이 조용히 물었다. 재성은 서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삶, 진짜 삶, 가면과 기대치가 아닌 번. 그의 손이 미숙의 손을 찾았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혔다. 그 접촉은 간단했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다요. 두려워요. 미숙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저도요. 재성이 속삭였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시선이 만났다. 말없는 이해가 그들 사이에 흘렀다. 집은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내쉬는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향해 눈을 떴다. 박재성과 최은하의 결별 소식은 마른 건초에 불이 붙듯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회면 신문, 가십 칼럼 리스트, 저택의 직원들 모두 각자의 버전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재성이 미쳤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조종당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도덕적인 판단을 좋아하면서도 동시에 호기심에 휩싸여 있었다. 미숙이 과일을 사는 시장에서 시선이 그녀를 따랐다. 저기 부자 회장님을 유혹한 여자래. 버스에서는 속삭임이 들렸다. 그녀는 딸을 돌보고 일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노출의 무게를 느꼈다. 재성은 이런 물결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숙을 불러 대화를 나눴다. 당신을 숨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노출시키고 싶지도 않아요. 미숙은 평온하게 대답했다. 전 그저 제 딸의 엄마이자 이 집의 가정부로 계속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제게 속하지 않아요. 재성은 존중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커져갔다. 처음으로 고용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가정을 발견한 사람으로서 외부 압력은 밥그룹의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다. 임원들은 소문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 했다. 가족 이미지를 한 직원과 연결하는 것은 주주들에게 위험해 보였다. 재성은 단지 대답했다. 거짓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회의를 차갑게 끝내며 영희는 미숙에게 작은 쪽지를 건넸다. 조심하세요. 기자들이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미숙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곧 끝날까요? 영희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특히 박재성 같은 사람이 갑자기 변했을 때. 그날 오후 미숙은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녀가 버스에서 내릴 때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윤미숙 씨죠? 박재성 회장님과 관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미숙은 얼어붙었다. 서윤을 더 가까이 안았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다. 남자는 따라왔다. 진실을 말해주세요. 당신이 박그룹 회장의 새 여자친구인가요? 그의 전 약혼녀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숙은 서윤을 감싸 안으며 걸음을 빨리 했다. 동네 중년 여성 몇 명이 그녀를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미숙은 거의 달리다시피 집으로 향했다.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그녀는 이제 공개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에 재성에게 그 일을 말했을 때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숙은 고개를 흔들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박그룹의 공식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재성은 그의 개인 생활에 관한 모든 추측과 침입을 법적으로 추궁할 것이며 특히 윤미숙과 그녀의 딸에 대한 모든 사진이나 보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지역 어린이집 설립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특별히 한부모 가정을 위한 시설이었다. 그 선언은 한국 언론을 흔들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진정한 사랑의 증거라고 보았고 다른 이들은 PR 책략으로 보았다. 하지만 미숙에게는 그것은 보호였다. 대기업의 힘이 아닌 한 남자의 마음에서 나온 보호였다. 그날 저녁 서재에서 재성은 미숙에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요.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될까봐 걱정돼요. 사람들은 결국 지루해할 거예요. 재성이 안심시켰다. 새로운 스캔들이 생길 때까지만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그저 지나가길 바라진 않아요. 당신과 서윤이, 당신들이 내 삶에 들어온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미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도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추측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저택의 벽 안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진정한 유대와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 모두는 그것이 그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흐린 아침, 재성은 특이한 요청을 받았다. 베테랑 기자가 박가의 새로운 국면에 관해 그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바꾸게 했다. 아마도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았다는 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소속감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대화는 주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자는 의아해했지만 동의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도착했고 놀랍게도 주방에서 무릎에 아이를 안고 있는 억만장자를 발견했다. 공기 중에는 약식 냄새가 퍼져 있었다. 미숙은 조용히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왜 여기인가요? 첫 번째 질문이었다. 재성은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변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는 집을 소비하던 고독에 관해,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허함을 채운 방식에 관해 이야기했다. 로맨스나 스캔들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인간성에 관해 이야기했다. 베테랑 기자는 이해했다. 거기에는 부활의 이야기가 있었다. 미숙은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무릎에 앉은 어린 소녀는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징이 되었다. 기자가 미래 계획에 관해 물었을 때 재성은 대답했다. 할 집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유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평화. 인터뷰가 끝난 후 미숙은 물었다.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않으세요? 재성은 깊게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너무 오랫동안 제가 누군지에 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만들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이제는 제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그는 창가로 걸어가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새로 심은 꽃들이 햇빛 아래 반짝였다. 제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세상으로부터 숨었어요. 통제라는 환상 속에 안주했죠. 하지만 통제란 없어요. 오직 선택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당신은 선택하셨군요. 미숙이 말했다. 네, 드디어요. 며칠 후 기사가 나왔다. 제목은 저택의 심장헌이었다. 나무 조리대 옆에서 서윤을 안고 미소 짓는 재성의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휩쓸었다. 일부는 비판했다. 다른 이들은 칭찬했다. 하지만 모두가 보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미숙이 기사를 읽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울었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자신이 실수가 아닌 해답의 일부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이 물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사진이 전국에 실리는 것에 불편해할까 걱정했다. 미숙은 기사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두렵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워요. 왜요?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날 저녁 그들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서윤은 그들 사이에서 풀잎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재성이 미숙의 손을 잡았다. 영희가 테라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해왔고 한 번도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두운 계단에서 과거의 그림자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저택은 오랫동안 슬픔과 규율의 감옥이었다. 이제는 미숙의 아이가 웃고 재성이 웃으며 화답하는 소리로 가득했다. 영희는 속삭였다. 지원 씨, 당신이 옳았어요. 삶은 계속되는군요.
기사는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사가 아니었다. 재성이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자신의 집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마침내 자신이 항상 원했던 것, 진정한 가정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주방, 그 평범한 공간에서 많은 이들이 기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태어났다. 인터뷰 반향이 잦아들기 시작한 후 재성은 미숙을 2층으로 불렀다. 그는 지금까지 잠겨있던 문 앞에 그녀를 데려갔다. 이곳은 지원과 제가 태어나지 못한 아이를 위해 준비하던 방기예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다. 벽은 연한 하늘색이었고 별과 달을 그린 흐릿한 그림들이 있었다. 다 튄 상자들, 먼지 쌓인 안락의자, 그리고 언젠가 아기 침대가 될 뻔했던 바니쉬를 칠한 나무 가구가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윤이를 위해 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요. 미숙은 감동을 받아 가구를 부드럽게 만졌다. 서윤이가 이 공간을 차지한다면 그것은 원래 그래야 했던 대로 될 거예요. 생명으로 가득 찬.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는 없었다. 이튿날 재성은 일찍 회사에서 돌아왔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미숙을 찾았다. 그녀는 주방에 있었다. 서윤은 그녀의 발치에서 나무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미숙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을 도와주시겠다는 건가요? 방 청소요. 너무 오래 닫혀 있었어요. 함께하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아서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힘든 하루 후에 재벌 회장이 직접 청소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며칠 동안 그들은 파란 방을 정리하고 복원하고 재구성했다. 미숙은 각 세부 사항의 단순한 것들의 영혼을 이해하는 사람의 기술로 기여했다. 작은 장난감들이 들어왔고 옷이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으며 부드러운 꽃들이 창가에 놓였다. 이 방에 들어가면 여전히 그녀를 느낄 수 있어요. 재성이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지원이요. 미숙은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이곳의 일부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당신은 질투하지 않나요? 그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제가 기억에 질투할 수 있겠어요? 그건 당신을 당신으로 만든 거잖아요. 재성은 깊은 감사를 느꼈다. 미숙은 은하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했다. 과거는 부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 새 방의 개업식에서 서윤은 마치 그곳을 인식하는 것처럼 공간을 뛰어다녔다. 그녀는 안락의자에 앉아 창문을 가리켰다. 햇빛이 열린 틈으로 들어왔다. 재성은 그곳에 있는 아이를 보고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슬픔이 아닌 감사함으로. 당신의 아이는 특별해요. 그가 미숙에게 말했다. 모든 아이는 특별해요. 하지만 서윤이는 그녀에게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녀는 보지요. 어른들이 잊은 것들을요. 미숙은 이해했다. 아이들의 단순한 기쁨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지혜였다. 서윤은 단지 존재함으로써 재성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서윤을 새 방의 침대에 눕혔다. 그녀는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고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서윤아,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는 이제 안전해.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미숙이 방을 나서려 할 때 재성이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 당신이 서윤이를 이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그것을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다. 이제 저는 그것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미숙은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운명을 믿으세요? 믿지 않았어요. 이전에는요. 그는 잠자는 서윤을 마지막으로 보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파란 방은 이제 더 이상 상실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증인이 되었다. 미숙은 서윤이 이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누군가가 오래된 벽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치유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잠들었다. 어쩌면 이 낯선 저택이 마침내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흘러 일상은 침묵과 보살핌으로 짜여졌다. 미숙은 업무 사이에도 저택을 자신의 영토라고 부를 수 있는 곳으로 보기 시작했다. 부분적으로나마. 서윤은 이제 확고하게 걸어 다녔고 재성을 삼촌이라 부르며 그가 세계의 거물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자연스러움으로 부르고 있었다. 재성 역시 조용히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선언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저 존재했다. 서윤에게 과일을 가져다 주고 미숙의 책에 대해 물어보고 직원들과 식탁에 앉았다. 격식은 서서히 사라졌고 그와 함께 벽도 무너졌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미숙은 서윤과 함께 창가에 앉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성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미숙에게서 그를 다시 가정이라는 개념과 연결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구조물로서가 아닌 존재로서의 가정. 그는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다. 아마도 그것을 이름 붙이고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존중이었을지도 미숙도 느끼고 있었다. 단순한 감사 이상의 무언가, 일상과 습관을 넘어서는 연결. 하지만 그녀는 생존의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기대를 가질 수 없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지 순간이라 해도 그것은 이미 가치 있는 것이었다. 서윤이 열병으로 앓은 어느 추운 밤, 재성은 열이 내릴 때까지 침대 옆에 머물렀다. 미숙은 그가 연약함과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그곳에는 뿌리가 있었다. 약속이 아닌 일상적인 선택으로 만들어진 뿌리. 그것은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아세요? 재성이 어느 날 저녁 물었다. 미숙은 조용히 앉아서 그의 말을 기다렸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을 바라는지에 따라 살았어요. 아버지는 강한 후계자를, 주주들은 냉혹한 사업가를, 은하는 완벽한 동반자를 원했죠. 저는 모든 역할을 수행했지만 제 자신을 잃었어요. 미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제는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중이에요. 가면 없이, 기대 없이. 그리고 그게 뭔가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재성은 잠자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평화, 웃음소리, 진실. 박재성 회장님은 원래 철학자셨나 봐요. 미숙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웃었다. 아니요, 그저 배우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느 날 아침 미숙은 서윤이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아이는 그냥 말을 배우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 단어는 무거웠다. 재성이 그것을 들었는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미소 지었을 뿐이다. 나중에 그녀는 용기를 내서 물었다. 서윤이가 당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불편하세요? 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불편하지 않아요. 하지만 걱정돼요. 무슨 걱정이요?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지요. 아버지는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행동이니까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이미 자격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들 사이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은 무언가 크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아직 이름이 없었지만 너무 강해서 부정할 수 없었다. 영희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있었다. 지원 씨가 옳았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삶은 계속되는 거야. 그 밤 미숙은 일기에 썼다. 오늘 서윤이가 아빠라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그저 새로운 단어일 뿐이지만 내게는 두려움과 희망이 담긴 단어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잃어버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어쩌면 함께라면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미숙은 자신이 마침내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긴 세월이 지난 후 처음으로 달이 차고 저택의 정원은 변했다. 돌 경로는 이제 더 부드러웠고 새로운 꽃들이 각 모퉁이에 피어 있었다. 지원이 좋아했던 작은 정자는 복원되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였다. 서윤은 이제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한때 침묵만이 존재했던 복도에 메아리 쳤다. 어느 맑은 아침 재성은 미숙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서류 한 장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게 뭐죠? 그녀가 물었다. 서윤이 유치원 등록서예요. 제가 세운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가장 좋은 시설과 선생님들을 갖추고 있죠. 미숙은 감동을 받아 종이를 내려놓았다. 왜 저희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시나요? 재성은 창가로 걸어가 뜰에 피어난 목련을 바라보았다. 자선이 아니에요. 당신과 서윤이는 제 삶에 무언가를 되돌려 주었어요. 저는 그저 그 선물에 답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시선이 만났다. 말은 필요 없었다. 한 달 후 영희는 공식적으로 은퇴했다. 그녀는 작별 편지를 남겼다. 윤미숙 씨, 당신은 이 집의 영혼을 회복시켰어요.
잘 돌보세요. 다른 직원들은 이제 저택을 박가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점차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게 되었다. 마침내 재성은 그녀를 정원으로 불렀다. 그는 측면 입구에 고정된 작은 명판을 보여주었다. 지원의 입구, 사랑이 항상 길을 찾는 곳. 미숙은 이해했다. 그는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소란 없이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설은 없었다. 단지 한 가지 행동. 서윤이 그들에게 달려와 작은 손으로 둘의 손가락을 엮었다. 그것이 이곳에서 일들이 태어나는 방식이었다. 화려함 없이 그러나 진실되게. 미숙 씨, 재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과 서윤이가 내 삶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지원이 옳았어요. 삶은 계속되고 우리가 그것이 흐르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제 딸을 먹여 살릴 방법만 찾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요? 이제 저는 집을 찾았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그의 가슴에 대고 그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저도요. 서윤이 갑자기 웃으며 아빠라고 외쳤다. 이번에는 그냥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성을 향한 것이었다. 두 어른은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미숙이 물었다. 그녀가 당신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무완시투투수사. 재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진정한 순수한 기쁨의 미소였다. 네, 괜찮아요. 만약 당신도 괜찮다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미숙이 속삭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서윤은 두 사람 사이에서 뛰놀았다. 그녀는 너무 어려서 그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순수한 기쁨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직원들이 아닌 가족으로서. 테이블 위에는 지원의 레시피북에서 나온 요리들이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엮여 있었다. 한때 대리석과 침묵으로 만들어진 저택은 이제 빵 냄새, 라벤더 향기, 그리고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비록 아무도 그들 사이에 형성된 것의 이름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모두가 느꼈다. 사랑은 공간을 찾으면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머문다.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완벽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